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단면계수하고 힘모멘트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탄성과 소성이 두 번째 시간이죠.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좀 중요하니까 간단하게만 먼저 복습을 하고 넘어가면, 중립축 같은 경우는, 탄성과 소성 개념 같은 경우는, 이 탄성 같은 경우는 힘 또는 응력이 변형하고 비례해서 변형이 증가하는 성질을 얘기를 한다고 했고요. 이런 상태죠. 일단 응력하고 변형률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여기가 이제 변형률이고 여기가 응력이라고 하면 이 구간이 이제 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탄성일 때는 이제 후크의 법칙하고 중첩의 원리가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소성 같은 경우는 힘 또는 응력이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변형이 증가하는 성질. 이 자리가 이제 소성이라는 거죠. 추가로 이 얘기도 있습니다. 탄성이 아닌 모든 자리는 비탄성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 소성으로 정의하기 애매한 위치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범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비탄성이란 개념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탄성 상태에서는 후크의 법칙하고 중첩의 원리가 적용이 가능한데 소성 상태에서는 이 후크의 법칙도 적용할 수 없고 중첩의 원리도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중립축의 기본 개념을 먼저 설명을 했는데, 중립축 같은 경우에 힘을 받는 부재에서 변형이 0이 되는 축이라고 했었죠. 힘을 받는 부재에서 얘가 이렇게 힘을 받으면 여기는 짧아졌고 여기는 길어졌으니까 여기는 압축, 여기는 인장을 받는데 여기 어딘가는 변형률이 0인 자리가 있을 거다. 변형률이 0이면 응력 변형률 곡선에서 생각해보면 응력도 0이라는 거죠. 응력이 0이 되는 자리가 존재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중립축은 이 탄성 중립축하고 소성 중립축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면을 이렇게 끊어서 보면 여기가 A' 섹션이라면 얘가 이제 탄성 응력 분포 상태에 있을 때는 이렇게 돼 있을 것이고, 얘가 소성 응력 분포 상태에 돼 있을 때는 이렇게 돼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자리가 이제 5점이라고 하고 이 자리가 5점이라고 하면 이 자리가 이제 5점이 되는 것이고, 이 자리가 이제 이 자리가 A점이라고 하면 이 자리가 이제 A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 또한 A점이죠. 엄밀히 따지면 여기 약간의 기울기가 존재를 해야 될 거라고 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약간의 기울기가 존재를 해야 될 거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기울기가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무시를 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완전 소성으로 가정했을 때 얘는 응력 변형률 곡선 이렇게 쭉 가는 걸로 보고 있고, 이 자리가 이제 변형률이 무한대다라고 했을 때 이 자리를 이제 B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자리가 B점이 된다라는 거죠. 재료의 응력 변형률 곡선이 여기 응력 분포 상태에 그냥 그대로 넘어온 것 뿐입니다. 그 이제 여기가 시그마 Y, 시그마 Y, 시그마 Y, 시그마 Y고 압축, 인장이 되겠죠. 얘가 이제 탄성 응력 분포 상태라는 거죠. 탄성 항복에 도달한 거죠. 얘는 이제 소성 응력 분포. 소성 항복에 도달한 거죠. 이때 여기가 탄성 중립축. 얘가 이제 소성 중립축인 거죠. 그런데 이 두 개의 위치는 좌우상하 대칭이면은 일치하겠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지난 시간에 산정을 했었는데, 이 사다리꼴 단면 같은 경우는 탄성 중립축을 중립축 구하는 방법 중 하나인 단면 1차 모멘트 합은 0이 된다라는 점을 이용해 가지고 구했더니 중립축까지의 거리 Y바가 269.936이 나왔고,
똑같은 사다리꼴 단면인데 얘는 이제 그 소성 중립축 산정할 때는 힘의 평형 조건을 이용해야 된다고 했죠. 힘의 평형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중립축 위치 산정해 봤더니 얘는 290.569가 나와가지고 이 중립축 위치가 서로 다르다. 이 탄성 중립축하고 소성 중립축은 위치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개념적인 것도 그러니까 확실하게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좌우상하 대칭일 때 이 중립축 위치가 서로 일치를 할 텐데 사다리꼴 단면 같은 경우는 일치하지 않았다라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사실 중립축은 거의 뭐 밑바탕 개념입니다. 이 단면 계수하고 힘 모멘트를 공부하기 위한 거의 밑바탕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단면 계수하고 힘 모멘트 산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면 계수의 개념인데요. 단면 계수의 개념은 단면의 응력이 단위 응력 1을 받을 때 단면의 응력이 단위 응력 1을 받을 때 단면이 힘 모멘트에 저항할 수 있는 크기를 단면 계수라고 하는데요. 그럼 단면 계수를 도대체 왜 우리가 구하느냐? 이건 이제 재료를 모를 때 임의의 응력에 대한 단면의 힘 모멘트를 산정하기 위해 산정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 얘기는 힘 모멘트 M은 응력 곱하기 단면 계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응력에 1을 집어넣으면은, 이 개념이 결국 위에서 나온 거죠. 여기 응력이 1일 때는 1 곱하기 단면 계수는 그냥 단면 계수잖아요. 그래서 이 단위 응력이 1일 때, 이때의 모멘트의 크기를 구하면, 이때는 그냥 이 단면 계수 자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중립축에서, 앞에 설명한 중립축에서 이 탄성 중립축하고 소성 중립축이 있었다시피, 단면 계수도 탄성 단면 계수가 있고 소성 단면 계수가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뭐 탄성 단면 계수는 이 탄성 응력 분포 상태일 때 이때의 단면 계수가 탄성 단면 계수가 될 것이고 이걸 우리는 주로 S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성 단면 계수 Z는 이 소성 항복 상태일 때 이 상태죠. 이 상태에서의 단면 계수를 구하면 이게 이 소성 단면 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단면 계수 대표적인 사용 예를 조금 보면 이 탄성 단면 계수를 사용하는 경우 이거는 탄성 단면 계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탄성 단면 계수 S를 사용하는 경우 대표적인 예 콘크리트에서 균열 모멘트 MCR 산정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산정하죠? MCR 산정할 때 FR 곱하기 S를 해줍니다. 이 탄성 단면 계수. 이 FR은 인장 응력이죠. 콘크리트 인장 응력이 FR이죠. 이 얘기는 이제 콘크리트 단면이 지금 이렇게 있다라고 봤을 때 최하단에서 이 항복 응력에 도달을 해요. 항복 응력이 도달하면 여기 이미 균열이 발생을 시작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단면이 힘을 더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균열 자체는 이미 여기서 발생을 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균열 모멘트 MCR을 인장 응력 곱하기 탄성 단면 계수로 이렇게 구했고 하나가 더 있죠. 이제 강구조에서 항복 모멘트 MI를 구할 때 MI는 FY 곱하기 원래라면 S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S가 되지 않습니다. 잔류 응력이 있기 때문에 0.7X가 됩니다.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FY 곱하기 탄성 단면 계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최초 탄성 항복 상태에 도달했을 때의 항복 모멘트 MY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소성 단면 계수를 사용하는 경우, Z를 사용하는 경우, 뭐 이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복합 재료이기 때문에 특정 단면 계수만 가지고 애초에 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균열 모멘트가 사실 좀 특수한 경우였죠. 균열 모멘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산정할 수 있는 이유는 철근을 무시했기 때문이고요. 철근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철근이 있다 하더라도 철근을 무시하고 균열 모멘트를 산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이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는 이 소성 단면 계수 개념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소성 운역 분포 사용해가지고 힘 곱하기 거리 해가지고 모멘트를 산정하면 되긴 하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단면 계수 자체는 산정할 수가 없다. 다만 이제 강구조에서 MP는 FY 곱하기 단면계수 Z를, 소성 단면계수 Z를 하면 된다는 거죠. 이 경우가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소성 항복 상태에 완전히 도달한 이 상태에서의 저항할 수 있는 힘 모멘트를 산정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탄성 단면계수하고 소성 단면계수 이 두 개를 개념적으로도 구분해야 되고, 각각 어느 경우에 사용하는지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단면 계수를 한번 산정해 보도록 합니다. 단면 계수의 산정인데요. 그냥 우리가 익숙한 단면 하나 구해보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을 법한 단면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직사각형 단면 한번 구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H형광 단면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 단면의 단면 계수를 한번 구해보면 이때 이 중립축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원래는 중립축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근데 중립축 산정은 생략하고 중립축 산정을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이 중립축이 어차피 정중앙에 위치할 거라는 거를 알고 있죠, 미리. 이 경우에 중립축이 정중앙에 작용할 걸, 이 위치에 있을 거라는 걸 처음부터 알 수 있다는 거죠. 좌우상하 대칭이니까. 이 자리가 이제 중립축이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소성 중립축, 탄성 중립축 두 개 다 위치가 일치하고 있죠. 이 자리는 이제 중립축인데 소성, 탄성 모두 해당이 되죠. 그럼 이제 이 단면이 탄성 항복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탄성 항복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때의 이 응력 분포는 이렇게 되겠죠. 탄성 항복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얘 재료 응력 변형력 곡선을 보면 응력 변형력 곡선인데 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때 응력을 단위 응력 1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응력을 곱하면 그 실제 재료의 응력을 곱하면 바로 힘 모멘트 산정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1로 놓고 풀면 그럼 이제 이 자리 응력은 1이 될 것이고 이 자리 응력도 1이 될 거예요. 여기는 압축이니까 마이너스, 여기는 인장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이 자리 이 압축력의 힘 크기가 있겠죠. 이때 압축력의 크기를 CS라고 하고 여기 인장력의 크기를 TS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이 압축을 받는 자리에 대한 이 면적이 되겠죠. 압축 면적.
그리고 이 자리가 인장 면적이 되겠죠. 우리가 구하는 힘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응력 곱하기 면적이라고 했습니다. 힘은 응력 곱하기 면적. 그럼 이제 이 경우에 CS를 구해보면 CS는 응력이 얼마죠? 응력이 1부터 0까지 가네요. 1부터 0까지 가기 때문에 이 평균 응력, 여기 평균 응력을 굳이 구해보면 0.5가 되겠네요. 0.5. 0.5 곱하기 이 압축 면적은 BH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2분의 H죠. B 곱하기 2분의 H가 되겠네요. B 곱하기 2분의 H. 얘가 응력. 평균이죠, 여기선. 평균 응력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얘가 이제 압축 면적이 되는 거죠. TS도 같은 방법으로 산정을 해봅니다. TS는 0.5 곱하기 B 곱하기 H 나누기 2가 되네요. 똑같죠? 이 두 개가. 두 개가 똑같지 않으면 애초에 힘의 표현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그러면 이제 팔 길이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팔 길이가 얼마가 될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팔 길이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H죠. 여기서 여기까지 삼각형의 도심 위치 생각하면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H분의 2죠. 그럼 얘는 이제 H분의 2 곱하기 3분의 2를 해야 되니까 6분의 H가 되겠네요. 여기서 여기까지도 똑같이 H분의 6이 되겠네요. 6분의 H가 되겠네요. 잠시만요. 제가 왜 곱하기를 못하고 있죠? 다시. 여기가 이제 H 나누기 2 곱하기 3분의 2가 되니까 3분의 H네요. 얘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발 길이는 똑같이 3분의 H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탄성 단면 계수 S는 힘 곱하기 팔 길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얘를 기준으로 돌린다고 생각하면 얘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팔 길이 하면 되는 거죠. CS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이 H분의 3분의 H 더하기 3분의 H니까 3분의 2H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얘는 CS 곱하기 3분의 2H 해서 얘에다가 3분의 2H를 곱하면 이제 6분의 BH 제곱이 되는 거죠. 얘가 이제 사각형 단면의 탄성 단면 계수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소성 단면 계수를 산정을 하기 위해서 중립축이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져서 여기가 중립축이면 이 소성 항복 상태일 때 응력 분포를 이렇게 보자는 거죠. 응력 변형력 곡선이 이쪽에 그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사다리 꼴이 되지만 얘가 완전 소성임을 가정을 하면 얘는 이제 이때의 변형률이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얘를 그냥 거의 이런 상태로 보는 거죠. 이런 상태로 이렇게 보게 되죠. 이런 상태로 보게 되는데 이때 응력은 1, 여기도 응력이 1, 단위 응력 1. 단위 응력 1이 되고 이때가 이제 압축이죠. 부호 마이너스, 여기 부호 플러스, 여기 인장. 이 경우에도 똑같이 압축력 C. 이번엔 CZ라고 할게요. 얘는 인장력 TZ. 그러면은 이번에도 뭐 힘의 크기는 힘 곱하기 면적이죠. 응력 곱하기 면적이죠. 응력 곱하기 면적. 죄송합니다. 응력 곱하기 면적이죠. 그래서 이제 CZ는 응력이 전 단면에 있어서 다 응력이 1이죠. 1 곱하기
단면적, 압축 면적, 인장 면적 아까랑 차이가 없죠. 중립축 위치가 같으니까. 차이가 없는데 이번에 면적도 똑같이 B 곱하기 2분의 H가 되겠죠. 얘가 CZ. 그럼 이제 TZ는 똑같이 1 곱하기 BH분의 2가 되겠네요. 얘가 응력, 얘가 면적인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소성 단면 개수 Z는 소성 단면 개수를 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팔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팔 길이는 이 사각형의 도심이니까 2분의 H의 반이 되겠죠. 여기서 팔 길이, 여기 팔 길이는 H 나누기 4. 여기서 여기까지 팔 길이도 H 나누기 4가 되겠죠. 따라서 이때 단면 개수는 얘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팔 길이, 얘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팔 길이라면 CZ 곱하기 팔 길이 H분의 2죠. H2분의 1을 하면 4분의 BH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소성 응력 분포 상태일 때하고 탄성 응력 분포 상태하고 크기도 다르고 좀 디테일하게 봤을 때는 이 단면 위치별로 이 탄성 항복 상태에서는 단면 위치별로 작용하는 응력이 다른 거죠. 중위축에 가까운 이 자리는 응력을 조금밖에 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중위축에 가장 위에 차지하는 이 위치에서는 응력을 굉장히 큰 값을 발휘하고 있죠. 항복 응력에 도달한 거죠. 항복에 도달, 항복하지 않았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소성 응력 분포 상태에서는 전체 단면이 다 항복에 도달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 힘의 크기도 달라지고 힘의 크기가 달라지다 보니까 응력 분포 상태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 힘의 도심도 바뀐다는 거죠. 힘의 도심이 바뀌어가지고 팔 길이도 결국 달라졌죠. 팔 길이는 오히려 이 경우가 더 짧아졌죠. 힘은 이 경우가 더 크지만.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이 받을 수 있는 최종적인 모멘트의 크기가 다르다. 이 단위 응력 1이 작용할 때의 모멘트의 크기가 이제 단면 개수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탄성 단면 개수하고 소성 단면 개수가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이 6분의 BH 제곱하고 4분의 BH 제곱 정도는 사실 외우고 있죠. 그럼 이제 이건 너무 쉬운 문제였고 H 형광에 대해서 똑같이 구해보도록 합니다. H 형광에 대해서 탄성 단면 개수하고 소성 단면 개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H 형광이 있어요. 다음과 같은 H 형광이 있고 중립축 위치 이것도 뭐 좌우상하 대칭인데 얘 같은 경우 중립축의 위치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냥 잠시만요. 네. 잠깐만요. 여기가 이제 중립축 위치가 될 것이고, 뭐 탄성 중립축, 소성 중립축 두 개 다 위치 일치하죠. 그리고 이 단면이 다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 외부의 두께가 10mm. 플랜지의 두께가 15mm라고 이렇게 가정할게요. 그리고 BH 300, 600, 10, 15. 실제로 사용하는 단면이죠. 실제로 기성 단면 중에 나오지만 그 단면, 제가 지금 계산하는 값은 그 단면하고 값의 차이는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원래는 이렇게 라운드가 져 있죠.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죠. 동그랗게 말려 있는 걸 무시하고 풀 거기 때문에 값이 일치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비슷한 값이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경우에 여기가 이제 중립축이니까 탄성 응력 분포상 탄성 항복 상태, 탄성 응력에 도달했는데
가장 응력이 크게 작용하는 위치에서 이제 항복에 도달한 이 상태를 먼저 구해볼게요. 응력 분포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탄성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압축을 받게 되고 이때가 1입니다. 단위 응력 1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 인장을 받는 이 자리가 단위 응력 1이 될 겁니다. 이때도 이제 중립축 상부가 압축 응력을 받게 될 것이고 중립축 하부 면적이 인장을 받겠죠. 그런데 이번에 단면계수를 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이 단면계수 산정할 때 결국에 힘 곱하기 거리 가지고 모멘트를 산정한 거잖아요. 힘 곱하기 거리 가지고 산정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면적이 크고 여기서 면적이 작아요. 면적이 큰 자리하고 면적이 작은 자리를 우리가 구분해서 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플랜지하고 외부를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하면 우선 이 플랜지에 작용하는 힘을 먼저 구해야죠. 플랜지에 작용하는 힘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이 플랜지 위치의 응력 이렇게 쭉 연결해서 이 자리 응력을 봤더니 여기가 0.95가 됩니다. 여기가 이 자리가 이제 0.95가 되고요. 이 플랜지에서 받는 힘 얘를 이제 C 플랜지 해가지고 CF S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외부가 받는 힘은 이제 CWS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이 인장 측에도 똑같은 힘을 받겠죠. 인장 측에 받는 힘 TWS 그리고 인장 측 플랜지가 받는 힘 TFS. 그럼 이제 각각의 힘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탄성 항복 상태에서 여기가 이 탄성 항복이죠. 탄성 항복 상태에서 탄성 항복일 때 결국에 이제 CFS는 얘도 응력 곱하기 면적이죠. 얘 응력은 제일 위에가 1 그리고 이제 플랜지 최하단이 0.95예요. 이 두 개 평균을 내야죠. 두 개 평균 내서 생각을 하면 얘는 이제 0.97호가 되는 거죠. 얘가 이제 응력이 되는 거죠. 곱하기 면적. 면적은 이 플랜지 면적은 300 곱하기 두께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B 곱하기 두께인데 여기 B가 300 그리고 이 플랜지 두께가 15니까 300 곱하기 15가 되겠죠. 얘가 이제 면적이 되는 거죠. 압축측 플랜지 면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CWS를 구해보면 CWS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죠.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때 작용하는 응력은 제일 위에가 0.95고 제일 밑에가 0입니다. 두 개 평균을 내야죠. 두 개 평균을 내면 이제 0.95 나누기 왜 암산이 잘 안 되죠? 예. 0.95 나누기 2를 하면 얘가 이제 응력이 되는 거죠. 곱하기 면적. 얘의 면적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600인데 여기 두께가 15잖아요. 그럼 300 빼기 15를 하면 되겠죠. 300 빼기 15를 하면 285. 플랜지 두께 10 해서 10.
얘가 이제 플랜지란다. 외부 면적이 되겠죠. 외부 면적이 되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얘네도 같은 방법으로 구하면은 얘가 0.95이기 때문에 TFS는 얘랑 똑같고 TWS는 얘랑 값이 똑같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구해보면 어차피 값이 똑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 얘까지 산정하지 않을게요. 얘는 이제 TFS라는 거죠. 얘는 구해보면 TWS라는 거죠. 그럼 이때 우리 모멘트를 구해야죠. 흰 모멘트를 구해야 이제 단면 개수가 되는 거잖아요. 탄성 단면 개수 S. 힘 곱하기 팔 길이를 하면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팔 길이가 도대체 얼마냐?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 팔 길이 구하려면은 이 사다리꼴의 도심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하려면은 되게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여기는 어차피 뭐 직사각형에 가까우니까 그냥 직사각형이라고 보고 이 플랜지 두께의 중심이 이 CFS의 중심이라고 보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정확하진 않지만 근사적으로 거의 일치 나겠죠. 29, 2.5가 되겠죠. 그럼 이 외부 중심까지 거리는 얘는 뭐 삼각형의 도심을 생각하면 되죠. 삼각형의 도심을 생각하면 여기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의 3분의 2가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이제 190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도 190이 될 것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도 똑같이 292.2가 되겠네요. 292.5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힘 곱하기 거리 하면 되는데 어차피 위아래 대칭이기 때문에 위에 거 가지고 힘 곱하기 8길이 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CFS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8길이 292.5 더하기 CWS 곱하기 190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TWS랑 TFS도 같은 방향으로 얘도 반시계로 돌리고 있고 얘도 반시계로 돌리고 있죠. 근데 힘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이 곱하기 2를 해줍니다. 곱하기 2를 해줘서 이 최종적으로 구하면 3.081 곱하기 10의 6승이 되죠. 그러면 이거 구한 거 보신 분은 이렇게 원래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지 않아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 탄성 단면 계수는 이걸 이제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응력이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짜증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탄성 단면 계수는 이렇게 구하지 않고 단면 2차 모멘트 가지고 이렇게 구할 때가 많죠. I분의 YT. 이렇게 구할 때가 더 많습니다. 단면 2차 모멘트, 여기서 말하는 YT는 얘가 YT, 얘가 YB. YT 또는 YB인 거죠. 둘 중에 불리한 게 단면 개수가 됩니다. 불리한 게 단면 개수가 된다라는 의미는 불리한 게 단면 개수가 된다라는 의미는 여기가 항복할 수도 있고 여기가 항복할 수도 있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가 항복했는데 여기가 1까지 도달 안 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우에는 상하가 전부 다 1까지 도달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단면 개수는 이렇게 단정하는 게 더 쉽기 때문에 우리 통상적으로 단면 2차 모멘트 나누기 이 중립축 거리를 이용해 가지고 단정을 합니다. 다만 이 방법은 탄성 단면 개수에만 쓸 수 있는 방법이고 서성 단면 개수에는 쓸 수 없고, 그리고 제가 쓴 이 힘의 평형 조건하고 힘 곱하기 8길이 이용해 가지고 구한 이 탄성 단면 개수는 탄성 소성 둘 다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이 방법으로 구하나 이 방법으로 구하나 답은 결국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개념적으로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구한 거고요.
저도 평소에는 단면 2차 모멘트 구한 다음에 단면 계수 산정하는 방법을 물론 이용을 하죠. 지금은 이 값에 대한 것보다 개념적인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약간 더 귀찮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 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소성단면 계수를 구해야죠. 소성단면 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걸 다 지우고 이 소성항복 상태일 때 기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소성항복 상태에서 응력 분포를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때 이 응력은 단육력 1, 얘도 1. 그리고 이 플랜지 최하단도 똑같이 1. 어차피 다 1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때 작용하는 이 플랜지에 작용하는 힘, 얘가 CFZ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외부에 작용하는 이 힘이 CWZ. 같은 방법으로 여기 작용하는 힘이 TWZ, 이 플랜지에 작용하는 이 힘이 TFZ. 얘가 이제 소성항복 상태이죠. 그럼 이제 소성항복 상태일 때 이용해서 소성단면 계수 구해보죠. 소성항복 상태일 때 예, 이때 여기 CFZ는 이때 응력은 얼마예요? 응력은 그냥 다 1이잖아요. 1 곱하기 단면적은 똑같죠, 아까랑. 300 곱하기 15. 얘가 이제 플랜지 압축 플랜지죠. 면적이 되겠죠. 얘가 응력이죠. 같은 방법으로 CWZ를 구하면 얘도 1 곱하기 얘 뭐 압축측 외부의 면적은 285 곱하기 10 하면 되는 거죠. 이번엔 도심도 구하기 쉽네요. 이번도 도심도 구하기 쉽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플랜지 중심까지의 거리는 292.5. 그리고 외부 중심까지 거리는 이번엔 삼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중간이죠. 142.5. 142.5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소성단면 계수를 구해보면 예. 밑에 칸이 약간 모자라네요. CWZ는 1 곱하기 285 곱하기 10이었습니다. 응력 면적 해가지고 소성 단면 계수를 최종적으로 구해보죠. 소성 단면 계수. Z는 그럼 이제 힘 곱하기 8 길이를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CFZ 곱하기 8 길이. CFZ 곱하기 8 길이 292.5 더하기 CWZ 곱하기 142.5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정하면 최종적으로 3.445 곱하기 10의 6승 밀리미터 세제곱이 됩니다. 곱하기 2를 안 해줬네요. 이 전체에 대한
곱하기 2까지 해주면 소성단면 계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매번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건 이제 우리가 개념적으로 확실하게 이해해서 구할 수 있어야 이거보다 더 복잡한 단면이 나왔을 때 우리 소성단면 계수하고 탄성단면 계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개념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풀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힘들게 풀 수는 없고요. 원래는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S는 탄성단면 계수 S는 IX분의 YT. 여기 뭐 YT, YB 똑같잖아요. YT 해가지고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단면계수 Z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단면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꼼수를 쓰고 있죠. 꼼수라고 할 수 없죠. 꼼수라고 할 수는 없네요. 이 사각형 빼기 얘를 한다라는 거죠. 소성단면계수에 대해서는 이게 성립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 H형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단면 빼기 여기 이 단면을 빼주면은 어차피 이 소성단면 계수에서 이거 적용할 수 있는 거는 모든 단면에서의 힘이 다 단위 응력 1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고, 이 방법을 탄성단면 계수 S에 적용하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직사각형의 소성단면 계수를 알고 있잖아요. 4분의 BH 제곱임을 알 수 있잖아요. 4분의 BH 제곱 빼기 얘가 B1, 얘가 H1이라고 한다면 4분의 B1, H1 제곱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 H형광 단면의 소성단면 계수를 바로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구할 때는 다 이렇게 구합니다. 다만 이제 개념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힘들게 한번 돌아가 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구한 이 탄성단면 계수하고 소성단면 계수를 이용하면 이 강제가 받을 수 있는 힘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강제가 만약에 이 강제가 만약에 FI가 315다. FI가 315 MPA다. 그러면은 항복 모멘트 MI는 315 곱하기 S를 하면 되는 거고, MP는 이 소성 항복 상태, 이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모멘트 MP는 얘는 이제 그냥 315 곱하기 Z를 하면 된다는 거죠. 다만 실제로는 잔류응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잔류응력이 없을 시에 저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이때까지 배운 걸 응용을 해가지고 철근 콘크리트 부재를 하나 풀어보도록 합니다. 이걸 응용해가지고 어떻게 철근 콘크리트를 푸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국에 이 소성 설계라는 거는 이 소성 중립축하고 단면 계수에 대한 개념, 단면 계수에 대한 개념을 다 이해를 하면은 모든 경우에 힘 모멘트 다 구할 수 있어요. 합성보도 풀 수 있고, LC보도 풀 수 있고, 철거보도 풀 수 있고, 모든 경우를 다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다 풀 수 없다는 얘기는 이 중에 좀 이해가 덜 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좀 더 힘 모멘트를 한번 산정해 보도록 하죠. 여기에 대한 개념, 단면 계수에 대한 개념을 이용해서.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힘 모멘트의 산정. 힘 모멘트의 산정인데, 일단 뭐 강구조의 경우 단면 계수 곱하기 재료의
강도를 하면 모멘트가 그냥 나오는 거죠. 따라서 이 항복 모멘트 구하고자 한다면 MY는 FY 항복력이 FI라고 했을 때 FI 곱하기 탄성 단면 기수. 다만 실제로는 S가 아니라 0.7S가 적용이 됩니다. 잔류력의 영향 때문에. 뭐 보다 상세한 거는 뭐 강구조 시간에 할 내용이지 철거 구조 시간에 할 내용이지 여기서 할 내용은 아니죠. 그 MP 같은 경우는 FY 곱하기 Z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때는 뭐 잔류력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뭐 철근 콘크리트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뭐 철근하고 콘크리트라는 이 두 가지 이질적인 재료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개념적으로는 달라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근 콘크리트 중에 쉽게 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만 풀어보도록 하죠. 쉽게 풀어볼 수 있는 T형보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뭐 기존의 풀이법을 사용하면 T형보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제가 푸는 방법을 사용하면 T형보가 굉장히 쉬워지죠. 이 T형보 단면이 지금 다음과 같이 있다라고 보고 이걸 제가 좀 미리 그렸어야 되는데 미리 그리지 못했네요. 여기 철근량이 8-D25 그리고 여기서 얘가 800 얘가 400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D는 712.5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이 볼을 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FCK FCK는 24MPa FY는 400MPa 그리고 AS는 8 곱하기 507 D25 철근이 단면적이 507이니까 해서 4056 하나 단면 중에 하나 빠진 게 있네요. 이 플랜지 두께 플랜지 두께가 80 이때 우리가 이 파이MN을 산정해 보자는 거죠. 파이MN을 산정해 보자라는 거죠. 이거는 뭐 지금 아실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등가 운역 블록 깊이가 여기 밑에 있다라고 놓고 풀겠습니다. 어차피 위에 있으면 당근보하고 해석 방법이 똑같은데 우리가 고민할 게 전혀 없죠. 재료역학을 잘 이해하면은 쉬워지는 건 강구조도 있지만 철근 콘크리트가 정말 쉬워집니다. 이 방법을 이해하면은 뭐 RC4도 풀 수 있고 기둥도 풀 수 있고 합성 기둥도 풀 수 있고 풀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기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이제 AS 등가 응력 블록 깊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등가 응력 블록 깊이가 여기 있다 가정하고 얘는 이제 소송 중립축 개념하고 비슷한 거죠. 다만 이제 등가 응력 블록 깊이라는 건 소송 중립축 개념하고 비슷하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중립축 C는 베타 1C가 A잖아요. 베타 1C가 A잖아요. 베타 1C가 A라는 얘기는 얘는 중립축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데 뭐 다만 개념적으로 완전히 일치한다는 거죠. 힘의 폐형 조건을 이용해서 푼다라는 점. 그리고 이때 우리 응력 분포 상태라는 것도 결국에 여기는 항복을 하지만 여기는
여기서 이제 이 베타1 C가 되는 이유는 사실 이 경우에 콘크리트가 전단면이 완전히 항복하진 않죠. 실제로는 콘크리트는 이렇게 되죠. 콘크리트는 이렇게 되는데 얘를 우리가 이 직사각형처럼 놓고 풀잖아요. 등가 직사각형 응력 블록으로 놓고 풀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결국에 비슷한 상황이 나타난 거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 콘크리트를 두 동강 내줘요. 두 토막을 내주는데 여기가 한 토막,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토막. 첫 번째 토막에 작용하는 힘, 얘를 이제 CC1이라고 해주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토막이 흰색으로 표시한 이 자리에 작용하는 얘가 CC2가 된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 철근에 작용하는 힘, 철근에 작용하는 인장력, 얘가 이제 T라고 하죠. 그럼 이 T는 응력 곱하기 면적하면 힘이 되는 거잖아요. 응력은 이제 FI죠. FI 400 곱하기 면적 AX. CC1 같은 경우는 얘도 응력 곱하기 면적인데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항상 앞에 0.85가 붙어서 0.85 FCK가 응력이 됩니다. 곱하기 얘가 응력이고 면적이 돼야죠. 이 면적은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800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빼면 400이네요. 400 곱하기 플랜지 두께 80이니까 400 곱하기 80 하면 되겠네요. 400 곱하기 80. 그럼 이제 CC2 같은 경우는 CC2는 내부의 이 콘크리트 이 부분이죠. CC1은 이 양날개에 해당하는 힘이었죠. 내부에 있는 이 힘은 얘는 0.85 FCK 곱하기 얘가 응력이죠. 응력 곱하기 면적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400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A죠. 400 곱하기 A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등가 응력 블록 깊이를 구하는 방법은, 등가 응력 블록 깊이는 힘의 평형 조건을 이용하면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외부에 작용하는 충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전체 압축력하고 인장력을 다 더하면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CC1 더하기 CC2 빼기 T는 0이 되므로 바로 미지수가 A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풀 수 있습니다. A 빼곤 다 아는 값이기 때문에 미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풀 수가 있는데, 이때 등가 응력 블록 깊이 A는 118.824가 되죠. 그럼 이제 모멘트는 힘 곱하기 8 길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힘 곱하기 8 길이. 여기를 T를 기준으로 돌리는 게 편하죠. 그럼 이제 T 곱하기 8 길이는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8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8 길이는 D 빼기 80 나누기 2라 하면 되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D, 여기서 여기까지가 80 나누기 2죠. 여기가 80이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8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8 길이는 D 빼기 A분의 1을 하면 되죠. 결국에 이때 이 모멘트는 CC1 곱하기 D 빼기 80 나누기 2 더하기 CC2 곱하기 D 빼기 A분의 2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파이 M에는 파이, 강도 감소에서 0.85 대입해서 85 곱하기 Mn 하면 끝이라는 거죠. 이 사용한 거, 힘 모멘트, 여기선 이제 재료 자체가 콘크리트도 있고 철근도 있다 보니까 만약에 강구조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강재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굳이 이거 산정하지 않고 그냥 단면 개수 곱하기 재료의 강도 해가지고 바로 모멘트를 산정할 수가 있었죠. 단면 개수 곱하기 모멘트 해가지고 바로 산정할 수 있었는데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산정할 수는 일단 없었어요. 그렇게 산정할 수는 없었지만 개념적인 차이는 없다라는 거죠. 똑같이 중립축하고 같은 개념에 해당하는 등가 응력 블록 깊이를 산정을 해주고, 근데 이 등가 응력 블록 깊이 산정하는 방법은 앞에 이 소성 중립축 산정할 때, 힘의 평형 조건을 이용해서 소성 중립축 산정했었습니다. C는 T 해가지고 이 소성 중립축을 산정했었어요. 이번에도 똑같이 압축력의 합은 인장력 해가지고 등가 응력 블록 깊이 A를 이렇게 산정을 했어요. 이렇게 등가 응력 블록 깊이를 산정을 하고 나면은 힘 곱하기 8길이한 거 다 더해주면 그냥 모멘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산정한 이거는 철근 콘크리트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설계 기준하고 관련된 추가 사항 같은 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제대로 이해하면 굉장히 강력한 파트고요. 무조건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파트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보다 상세한 소성 설계나 붕괴기구에 관련된 부분은 구조 역학 시간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 소성하고 관련된 문제를 풀 것이고, 그 밖에 강제에 대한 부분, 강제의 힘 설계는 어차피 철거 구조 시간에 할 거고, 얘는 RC 시간에 할 내용이죠. 다음에 이제 재료역학적으로 여기까지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한 다음에 각 파트로 넘어가면 좀 더 수월하게 강력하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탄성과 소성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